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형. 두 번째 전략적 사회 관련된 이야기는 전쟁 초반에 우리 국군의 패배가 정말 탱크 때문이었냐. 이 탱크는 대단히 무기라고 하는 것을 언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6.25 전쟁 관련된 어떤 동영상을 볼 때마다 이 T-34, 85 탱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탱크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소련제 탱크입니다. 이게 워낙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졌고요. 포탑 전면의 그 강판 두께가 90mm, 9cm입니다. 대단히 두껍고 측면 75mm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간한 대전차 무기로는 구멍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활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동두천 전투라든지 의정부 전투에서 이 탱크를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왜? 처음 본 거니까 우리나라 국군들은. 물론 대전차 무기는 있습니다. 우리 국군에게 있지만 사실 전차는 처음 구경한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엔간한 술탄을 던지거나 대전차포를 쏘도 그냥 튕겨 나와버린 거예요. 포탄들이. 그런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춘천 홍천지구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놓는 것이 그 당시 우리 국군이 가졌던 전차는 없지만 M1 57mm 대전차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무기로 북한군과 싸워서 아주 빛나는 전과를 올립니다. 춘천 홍천지구 전투가 육사단이 한 거고요. 이 육사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전쟁 1년 전부터 그 지휘관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측을 하고 이미 방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길 옆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방어진지를 유일하게 건설한 부대가 바로 이 춘천 홍천지구 육사단이에요. 그리고 축성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방어진지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포병대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포사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전에 대량의 탄약을 비축해서 탄약 보급이 받지 않더라도 전투를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그리고 25일 다른 전선과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춘천 홍천의 육사단이 대응했던 북한군 제2군단은 병력으로는 4배 그리고 화력으로는 10배에 달하는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그 T-34 전차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Su-76이라고 하는 자주포를 밀고 내려왔어요. 이거 대단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전차와 자주포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처음 보는 무기들이었어요. 쇳덩이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처음 보는 그 괴물 같은 무기와 맞서가지고 저는 M1 57mm 대전차포를 활용을 하고 포병을 쏘면서 전차와 보병을 분리시키고 그 분리시킨 사이에서 우리 심일 소위 같은 분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육탄 돌격해서 적의 자주포를 격파해내는 그런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물경 춘천 홍천지구에서 3일간 북괴군을 차단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서울은 3일 동안에 서울이 함락되는 상황이었고 동해도 이미 후퇴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유일하게 춘천 홍천 중부전선만 막아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대단히 운신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측면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서울에서 좀 더 많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전반적인 작전 기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이 3일의 시간을 벌므로 따라서 우리 국군이 한강 방아선을 축조할 수 있었고 또 미군 제24사단이 대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번 겁니다. 사실 이거 시간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전 6사단이 무장이나 무기를 보면은 서부전선에 있던 부대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비슷한 북한의 자주포를 막아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한 준비와 훈련, 대비를 통해서 막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해 준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무기가 좀 나쁘더라도 병력이 좀 모자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춘천, 홍천 지구전투가 보여주는 전략적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탱크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우리 일부 사람들이 너무 전차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한국군이 아주 전력이 약해서 너무 무기가 빈약해서 전쟁에 졌다고 한 주장들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사의 많은 승리들은 다 전력의 현격한 열쇠 속에서 이기거든요. 우리 이순신 장군, 또 권율 장군, 누구든지 전력이 뛰어나서 이긴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전력이 부족하지만 훌륭한 대비와 탁월한 전략 속에서 승리를 일구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전략적 사회의 핵심입니다. 이 스미스 기동 타격대 중미령 전투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바주카포가 2.3인치 바주카포인데 이때가 이 그림 자체가 바로 스미스 기동 타격 TF가 오산 중미령에서 싸우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때 비가 내려가지고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쏘니까 T-34 탱크에 튕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상을 본 그 페렌바흐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에 대한 책을 써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코너 중위가 바주카포를 둘러매고 도랑을 뛰어내려가서 15피트 거리면 얼마입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포를 쏘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상처만 낼 뿐이었다. 계속 22발의 로켓을 발사했지만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았다네. 그리고 이 T-34 전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미국도 사실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미국이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북한이 남침하지 않을 거라 그랬죠. 남침하지 않을 거니까 북한을 막아낼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 T-34 전차가 이미 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으라고 보낸 기동타격대 스미스 TF가 가진 무기가 전혀 소용없는 걸 보낸 겁니다. 이만큼 미국도 생각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정도 보내려면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차 기동대입니까? 어떤 전력을 갖추어야 그래도 좀 더 잘 싸우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지 못하고 대단히 험하게 많은 이 400명 중에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북한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다 군지부나 통수사들이 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전략적 사유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죠. 네 번째는 대부분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연구에서 최근에 중국 쪽 자료가 나오면서 이제 많이 발견된 건데 전쟁 초기 7일 상황에서 북한이 소련에 대해서 병력이나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요. 이때 중국이 참전하겠다고 났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못하게 합니다. 좀 재미나지 않습니까? 7월 10일 날 모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원한다면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겠다. 지금 이미 30만 명 4개 군단이 북방에 준비되어 있다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답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이어서 김일성도 중국 등 소련에 대해서 이제 보낸 전문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시점이 언제쯤 되냐면 중미령 전투가 지나고 그다음에 대전 전투를 하면서 미군을 발견하게 된 거죠. 미군이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북한도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본 전략이 뭐였냐면은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끝낸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이 설정한 날짜가 한 달인데 이건 뭐 한 5일 만에 그 10일 만에 미군이 벌써 오산까지 들어오고 벌써 대전 지역에 사단급 부대가 들어와서 이제 북한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투기들은 남한 상공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북한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에 김일성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북한의 전력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소련에는 항공기의 지원을 부탁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병력 지원을 요구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스탈린이 아무 말 안 해요. 8월 26일 날 급해진 김일성이 다시 스탈린의 전문을 보냅니다. 중국 동지들에게 병력 파견을 요청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사 우리 스탈린 크랭님이 답신을 보냅니다. 독자적으로 싸울 것. 우리는 러시아 혁명 때 더 힘들게 싸웠다. 그러면서 완곡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7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당시에 중국의 항일 투쟁의 경험이 있는 국군 내지는 경험이 있는 그 부대 한 사단 3개나 4개만 내려갔어도 사실 휴전선의 균형은 깨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대한민국은 나는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어쩌면 스탈린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스탈린은 중국이 들어가서 싸울 경우 미국과 충돌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더 큰 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즉 제3차 세계대전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과 소련이 군사동맹을 맺는 관계였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과 싸우면은 중국이 미국과 싸우면은 소련도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 5번째 우리가 전략적 사유를 생각해 볼 것이 인천 상륙작전의 진짜 성공 요인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진짜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그림에 놓여 있는 우리 메가드 사령관을 비롯한 알몬드 장군 등등 미군이 기가 막힌 작전을 냈죠. 5,000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진 이 기가 막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공산진영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8월 초에 모택동이 직접 북한 대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이 인천을 상륙하여 서울 남포까지 평양에 이르는 주요 지역을 기습 공격할 수 있으니까 부대를 재편성해서 후퇴시키라는 거예요. 후진 낙동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낙동강 싸우다가 인천이 떨핀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김일성은 우리 지금 미국은 전력이 없어서 그렇게 상륙부대를 상륙작전을 하지 못할 거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9월 10일 날 주얼레가 다시 북한군이 전략적 후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대단히 경직되고도 맹령조의 전문을 보냅니다. 김일성, 나는 결코 후퇴를 고려해 본 적이 없소라고 이런 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5,000분의 1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것은 무슨 거냐면은 이전에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처럼 방어군이 제대로 상륙작전을 대비한 방어선을 구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사실 그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너무 싱겁게 성공해버리거든요. 하루 만에 인천을 점령해버립니다. 북한군 다 도망쳐버리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때 이 중국 측의 이야기를 북한이 경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단히 어려운 상륙지대였을 거고 그 5,000분 1이라는 말을 실감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유엔군을 넘어설 전력은 아닙니다. 결국 전쟁은 유엔군 이기겠지만 그럼에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는 아주 한 번에 온 전선을 역전시켜버렸거든요. 북한이 6월 25일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낙동강까지 가는데 한 달 한 열흘 좀 걸립니다. 7월 말 한 달쯤이면 내려가요. 7월 말이면 거의 낙동강에 가버리거든요. 근데 유엔군이 낙동강에서 삼팔선까지 가는 시간은 단지 보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한순간에 전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인천 3사전은 중요한 작전이요 전투였고, 제가 처음에 전략 얘기할 때 그런 말 했죠. 기본적으로 모든 전략은 상대가 있는 거라고요.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략의 승부가 결정되는 거지, 내가 좋은 전략을 가졌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배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이지만 내가 승리하는 것은 적에게 있다. 가성제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적이 도와줘야 됩니다. 적이 쏘아줘야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던 것은 김일성이 너무 고집을 부렸고 낙동강 전선에서 뭔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